네, 오늘은 이제 일본사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의 근대화와 이제 제국주의로의 길, 이 부분을 한번 볼 텐데, 일단 일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강제로 개항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당시 이제 에도 막부는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쇄국이라고 하는 건 걸어 잠근다는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되게 꽁꽁 굉장히 폐쇄적인 개항을 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강요로 당시 이제 페리 제독이 아예 군대를 끌고 와요. 그래서 함포 외교, 그래서 포를 막 쏘면서 강요하다 보니까 결국 개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 방식을 일본이 우리에게 그대로 써먹어요. 그게 난 참 열받습니다. 그게 바로 운요 사건인데, 나중에 우리가 혹시나 한국사를 같이 하게 된다면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일 화친 조약. 그래서 요 개항한 이후에 이제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일부 항구를 좀 개항하기로 하고 제한적인 무역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4년 후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래서 개항정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치외법권을 인정해줘요. 이게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통치 영역 밖에 이제 법을 권리를 인정해 준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본 개항장에 와서 외국 애들이 미국 애들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의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게 아니고 미국 애들의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무죄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인 거고, 또 관세 자주권. 관세를 일본이 마음대로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마음대로 거의 무관세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일본에 의한 강제로 개항된 이후에 운요 사건 이후에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도 치해법권이랑 무관세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그걸 그대로 일본이 베껴서 우리한테 써먹은 거죠. 제 뼈 아픕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이지 유신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이지 유신의 배경은,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미국의 여러 외국 상품의 수입이 막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국내 경제도 타격이 엄청나게 왔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했던 당시 막부의 권위가 굉장히 추락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슈랑 그 사스마 등의 이제 번이에요, 번. 요 막부 반대 세력들이 이제 쿠데타를 먼저 일으켰고, 그래서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의 이제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이지 유신의 내용을 좀 보면 정치적으로는 봉건제가 폐지되고 중앙집권 정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직접 통제했고요. 원래는 번이라고 한 체제로 좀 약간 분권적인 형태였는데, 이제 중앙집권 체제로 바뀌었고, 경제는 뭐 조세제도 개혁이라든지 뭐 철도와 전신부설 이런 근대적인 개혁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분제가 드디어 철폐가 되어, 그리고 징병제가 실시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무사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리고 서양식 교육제도 도입되고 서양의 대규모 사절단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메이지 헌법이라고 하는 게 1889년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일본이 드디어 이제 일펑 군주제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 국민의 권리를 좀 제한하는 약간 좀 전체주의 국가 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천황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천황제 국가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요걸 좀 이어서 봐야 되는 것이, 징병제 아까 무사들의 불만이 되게 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만을 좀 해결하고자 나왔던 게, 그럼 우리 어차피 대륙 진출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한반도를 정벌하자라는 정한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외란 때 당시 이제 무사들의 불만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신들 내부의 이 무사들의 불만을 풀기 위해서
또 한반도를 정복하고자 하는 생각이 나타났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일본이 이제 약간 제국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점차 이제 확장해 가는데 일단 홋카이도로 이제 일본인들이 좀 이주하게 되면서 이때는 이제 러시아랑 좀 조약을 맺어서 쿠릴 열도는 쭉 섬이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나열되는 거 이런 걸 이제 열도라고 해요. 이걸 이제 영토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운요 사건을 통해서 조선의 강화도 조약을 강요하게 되면서 강점기 우리를 식민 지배하기 위한 좀 준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쿠 왕국 오키나와죠. 이게 무력으로 1879년에 병합이 돼요. 그래서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이 됐고 아직까지도 일본 땅으로 남아 있죠. 다음 우리랑도 아주 관련이 큰 청일 전쟁인데 조선에서 동학 농민운동이란 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동학 농민운동이 매우 크게 전국적으로 봉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정부가 진압을 못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청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당시 이제 청과 일본이 이미 맺은 조약이 있었어요. 텐진 조약이라고. 그 조약에 따라 한쪽이 이제 파병을 할 때 미리 알려서 같이 파병을 하도록 했거든요. 철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텐진 조약에 따라 청과 일본이 같이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게 됐고, 그래서 조선 정부는 깜짝 놀래서 이제 동학 농민군하고 재빠르게 화해를 맺고, 그때 이제 우리가 다 해결됐으니까 군대 이제 철수해달라라고 양쪽에 요구를 해요. 근데 청은 이제 그냥 돌아갈 생각이 있었는데 문제는 일본이 그냥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거부 후에 왕궁을 침입을 해요. 궁궐에 침입해서 조선의 내정 개혁을 요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과도 이제 시비를 걸어가지고 결국은 청이랑 전쟁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청일 전쟁이라고 보면 되고 생각지도 못하게 생각과 다르게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앞서 봤지만 청일 전쟁 이제 중국은 이제 양문동 을 했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 통해서 결국은 일본이 승리하면서 양문동이 실패한 걸로 나타났잖아요. 그거랑 연결시켜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들으면 절대 까먹지 않을 조약이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고요. 요때 뭐 막대한 배상금 그리고 타이완 그리고 랴오둥반도 요동반도라고 하는 그 반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랴오둥반도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요 지역은 대륙 진출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걸 차지하게 된 것은 다른 나라들 이제 남하를 추진하고 있던 러시아의 신기를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혼자는 좀 그래서인지 프랑스랑 독일 같이 끼어가지고 랴둥반도 돌려줘라고 청에 돌려주라고 요구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요걸 이제 세 나라가 간섭했다라고 해서 삼국 간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사실 이 러시아에 관해서 굉장히 좀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선 내에서도 러시아랑 일본 간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되게 좀 권력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일본이 이제 을미사변 하고 나니까 그 뒤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아간파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 내에서 칠러파들이 되게 득세하게 되니까 이제 막 일본이 결국은 러시아랑 좀 복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만주에 군대를 주둔하게 됐고 뭐 용안포라는 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혼자 치긴 좀 그래서 영일동맹을 좀 맺은 후에
이제 러시아군의 만주 철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더 증강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일본이 기습적으로 랴오둥 반도의 리순항을 공격을 해서 러시아랑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스시마 해전, 우리가 딴 건 기억 못해도 스시마 해전에서 결국 이제 러시아 극동함대를 일본이 쓰러뜨리게 되면서 이 러시아가 자랑하던 엄청나는 극동함대였는데 요걸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이 이제 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요 극동함대가 이제 이렇게 삥 둘러와요. 지도로 보면 이렇게 삥 둘러서 이제 오게 되는데, 당시 이제 영국이랑 일본이 동맹을 맺으면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 극동 함대가 이렇게 오는 걸 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스웨즈나 거쳐가지고 바로 이제 아시아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영국이 이걸 막아요. 그래서 못 오게 막아서 이제 삥 둘러온다고 오는 데만 한 8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쳐있는 와중에 기습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럴 전쟁의 결과로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됐고요. 그래서 이때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일본이 확보하게 되었고, 이때 다시 랴오둥 반도랑 사할린의 일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는데, 럴 전쟁 후에 이제 조선이랑 이제 을사 조약, 을사 조약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제 교과서에 조약이라 나와요. 그래서 을사 늑약이라고 바꾸는 게 맞습니다. 강제했다. 그래서 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자, 을사 늑약의 내용은 우리 뭐 한국사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보면 우리의 외교권을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당시엔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의 이제 외교권을 뺏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고 싶어도 우리가 못하고 일본이 대신해요. 우리의 외교권을 뺏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우리의 주권을 강탈한 것과 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국권을 1910년에 강탈하게 되고, 이제 만주의 철도 우선권을 비롯한 이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완전히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본사 끝이고요. 일본은 뭐 더 말할 게 많지만 그건 한국사에서 다루면 될 것 같고요. 일본사 쪽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프랑스가 좀 더 많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인도 무역을 둘러싸고 이제 점점점 접근하고 있던 영국이랑 프랑스가 결국 전쟁을 해요. 그게 이제 플라시 전투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영국이 승리하게 되면서 프랑스가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인도를 이제 영국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이 인도에 대한 무역 독점권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인도가 이제 영국의 식민지화 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동인도 회사의 용병들, 세포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인도인 용병들이에요. 인도인 용병. 근데 얘들은 인도인들은 힌두교도들이 뭐 물론 다수이긴 하지만 이슬람 교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지급된 총, 탄약 그 집, 이걸 이제 뜯으려면 이빨로 이렇게 뜯어야만 하는데, 요걸 뜯을 때 요 탄약통에 소기름이 묻어있다, 뭐 돼지기름이 묻어있다, 뭐 이런 이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근데 소기름은 힌두교도 입장에서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걸 자기들이 이제 입에 묻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힌두교들 입장에서는 돼지를 혐오하다 보니까 돼지 기름이 묻어있는 걸 또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신들의 종교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차별이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어왔던 영국의 차별에 대해서 이제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항쟁을 하게 된 거고, 이걸 이제 세포의 항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이 훨씬 무력으로 강하죠.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을 했고, 아예 이제 당시 영국의 자신이
좀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이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인도 제국을 이제 멸망시키고 영국이 그냥 직접 영국령으로 직할령을 두게 돼요.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된 거죠. 이게 1877년쯤 됩니다. 자, 이제 식민 지배를 하려면 무작정 힘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인들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통치에 대한 자문기관, 그러니까 친영파 애들을 좀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반발이나 민족적 반발이나 이런 걸 좀 무마시키려고 만든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인도 국민회의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자문기관으로서 이제 친영파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데 인도가 영국이 워낙 좀 차별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억압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차츰 자치와 독립을 좀 지향하게 되고, 그래서 민족운동의 구심점으로 변하게 된 곳이 이제 인도 국민회의다라고 보면 되고, 결국 요 인도 국민회의가 민족운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계기가 된 사건은 바로 영국이 벵골 분할령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자, 벵골 분할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이제 벵골 요 지역이 서쪽은 이제 힌두교도들이 많고 동쪽은 이제 이슬람교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종교적으로 워낙 갈등이 심하니까 아예 이제 분할시켜버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 실제로는 이 독립운동의 민족운동 세력을 좀 약화시키려고 자기들끼리 좀 싸우게 만들려고 분열을 좀 조장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민족운동을 좀 약화시키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 좀 보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동벵골 같은 경우는 지금의 방글라데시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결국 인도의 여러 제국에 있던 애들이 다 분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카슈미르 맨날 싸우잖아요. 그 지역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분리가 되었고, 이 영향으로 후에 요때 된 건 아니고 영향을 받아서 계속 갈등이 있다가 결국 파키스탄을 분리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당시 이제 반영 민족 운동의 내용을 보면 영국 상품을 배척하자 해서 국산품을 애용하자 해서 스와데시, 그리고 인도인의 자치를 요구하자, 이게 스와라지, 그래서 스와라지 뭐 스와데시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민족운동이 막 일어날 움직임이 보이니까 영국이 결국 벵골 분할령을 철회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힌두교랑 이슬람 사이에 갈등을 너무 많이 조장해뒀기 때문에 분할령 자체는 철회를 했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의도한 바는 성공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동남아시아 민족운동은 뭐 가볍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같은 경우는 팜보이쩌우라는 사람이 유신회라고 하는 걸 조직해요. 이게 그 유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자 문화권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되게 뭐 뭔가 개혁 이런 의미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 여기도 유신회 이렇게. 그래서 프랑스의 탄압으로 이제 해체가 되었고요. 중국 광동에 또 광복회를 조직하고 계속 활동을 이어갔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은 아주 오랫동안 이제 중국이랑 계속 싸워오다가 결국 이제 프랑스에 좀 간섭을 좀 받기도 하고 식민 지배를 받기도 했죠. 그래서 뭐 반미나 이제 이런 빵들 유명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호세 리살, 요런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좀 스페인, 에스파냐 이런 이제 이름이거든요. 호세 리살. 이제 이런 사람 원래 이제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호세 리살이 필리핀 연맹을 조직해서 저항을 했고, 나중에 아기날도라는 사람이 혁명군을 만들어서 필리핀 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파냐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결국은 또 식민 지배를 계속 이어가게 돼요. 그래서 에스파냐에서 미국으로 주인이 좀 바뀌는 이런 형태. 그다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자와 전쟁을 일으켰으나 결국 진압되었고 나중에 이제 지식인들이 이슬람 동맹을 조직을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되게 이슬람이 되게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외국 자본과 크리스교에 반대하는 운동, 뭐 독립과 사회주의 주장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다음 타이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거는 왕실 중심. 당시 이제 라마 5세, 그래서 쫄랑론권이죠. 그래서 왕실을 중심으로 근대화 개혁을 추진했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완충지대. 를 아주 잘 이용해서 외교적으로 아주 노력을 해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나라가 바로 타이, 태국이죠. 사디카 그 다음에 쭉쭉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오스만 제국 보겠습니다. 자, 서아시아 쪽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오스만 제국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스만 제국이 원래는 굉장히 뭐 넓은 그래서 서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잘 나갈 때는 뭐 동유럽 이런 데까지도 굉장히 크게 영토를 확보하고 있던 게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유럽 열강의 침략도 있었고 그리고 발칸반도랑 이집트 그리고 아랍 등 피지배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점차 이제 힘이 떨어지게 되고 쇠퇴가 되게 돼요. 그 와중에 이제 좀 개혁을 하고자 했던 운동이 이제 탄지마트라는 개혁인데 근대적인 군대도 좀 양성하고 행정제도도 좀 개편하고 신교육제도 이런 거 좀 마련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부흥을 좀 꾀했으나 이 개혁에 대해서 항상 반대 세력이 있죠. 그래서 보수 세력의 반대랑 유럽 열강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아이 답답하 해서 새롭게 이제 혁명을 일으켜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청년 튀르크당입니다. 당시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좀 패배를 했고 전제왕권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모습 속에서 지식인들이랑 청년 장교들이 청년 튀르크당이라고 하는 걸 조직을 했고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비롯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잘 될 것 같았는데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죠. 그래서 패배하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은 붕괴되고 여러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요건 나중에 세계대전 할 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은 당시에 카자르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러시아랑 영국이 이제 땅 따먹기 해요. 쳐들어와서. 그래서 요걸 좀 외국에 많이 뺏긴 이권을 되찾는 운동 그리고 입헌 정치의 실시를 주장하는 국민운동이 일어났고 특히 이제 이권 해수 운동은 이제 담배 불매 운동 이런 걸 했었는데 당시 이제 카자르 왕조가 영국인 한 개인에게 담배를 이제 판매하는 제조권 이런 독점권을 그냥 넘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배 불매 운동 이런 걸 막 하면서 이제 국민운동이 일어나서 결국 입헌 혁명이 일어나게 됐는데 문제는 또 보수 세력이 반발하게 되면서 실패가 되었고 결국은 이제 힘이 빠진 상태에서 영국과 러시아에 의한 땅 따먹기 되면서 근대화가 좌절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는 압둘 와하브라고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와하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슬람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와하브 왕국도 막 수립하고 했지만 나중에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시리아랑 레바논 같은 경우는 아랍 문화 부흥운동 이런 걸 했었고요. 그리고 아프가니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아프가니는 범이슬람주의 운동을 해서 아랍 민족주의의 기반이 되었다 정도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슬람은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집트. 이집트 같은 경우는 무함마드 알리가 이제 당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이집트가 그때 이제 총독이었던 사람인데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얻어내고자 이제 근대화를 추진을 했고 유럽 열강의 간섭으로 결국 좀 좌절합니다. 이때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독립하려고 군대 만들려고 징병제도 하고 군대도 창설하고 근대적인 공장도 만들고 했지만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좀 힘들었고요. 자, 그런 와중에서 이제 프랑스인 렙세스라고 한 사람이 요 수에즈 운하를 만들자라고 건의를 해서 이제 이집트에서도 요걸 좀 추진하게 되는데, 이 수에즈 운하가 엄청 괜찮아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이점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랑 홍해를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프리카를 경유하지 않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하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생각보다 지도에서 보면 이 뭐지 싶은데, 요걸 이제 운하를 아주 잘 만들면 경제적으로 큰 이점이 있는 곳이었는데, 요걸 이제 추진할 때 이집트가 돈이 좀 없다 보니까 이제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하거든요. 웹세스가 운하 개설권을 보유하게 되면서, 그래서 프랑스가 한 21만 주 정도 가져가게 되고, 이집트가 한 18만 주 정도 가까이 가져가게 되는데, 여기 공사가 한 10년쯤 걸려요. 근데 이 공사를 오랫동안 추진할 돈이 좀 부족했고, 그래서 재정이 좀 파탄나다 보니까 이집트의 주식을 영국이 아주 헐값으로 넘겨줘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국군이 막 주둔하게 되면서 영국이 요 수에즈 운하를 거의 권리를 가져가게 되고, 이 이집트 자체도 이제 영국의 경제적으로 이게 종속이 되면서 보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1956년 거의 현대에 와서 대통령이었던 나세르라는 사람이 이제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수에즈 운하는 이제 이집트 걸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1차 고사 끝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